박근혜 씨 뜬금없이 난데없이 어처구니 없게도 기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네요. 근데 일단 원천적으로요, 이 기자 간담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신 처분 받은 건데 근신을 하고 있어야지. 뭐 빌랐다고 자기가 뭐라고 그 불러다가 자기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대체? 근데 하는 짓이 정말 얄밉지 않아요? 그날 어쨌든 그 신년 관련해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오찬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긴급 지가 아무런 비서실장한테 얘기도 없이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불러놓고 컴퓨터도 안 돼, 카메라도 안 돼, 녹음도 안 돼, 메모도 한정적이야. 이런 개 같은, 정말 아직도 개벌은 난 못 줬다, 짱돌 한 대 맞아봐야 이게 정신 차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모두 직무가 정지 상태잖아요. 그냥 월급만 받아. 근데 그 상태에서 수석들을 지휘한 거잖아요. 수석이나 그렇죠.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을 지휘해갖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실드를 쳐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구태국 민사를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죄를 받아야 될 피고인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박근혜 씨의 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그날 관저에서 계속 일을 챙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려고 했으나 경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게 몇 시 상황이냐고. 요걸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지. 나는 관저에서 아무 짓도 안 했다. 본부에 갈 마음이 없었으나 경호팀을 핑계대고 최대한 늦게 갔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그거를요, 제가 전라도 용어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거시기 날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했다. 거시기가 오니까 나도 거시기 했다.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구분되지 않고. 참 얘기가 거시기하네. 거시기하네. 그게. 뭘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투가, 아까 우리 PD가 헌재가 기분 나빴을 거라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죠. 헌재가 의혹을 제기한 거에 박근혜만의 언어로 반박을 한 겁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고요, 싸가지 없고요, 건방진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것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십 년 된 지인이다. 지인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정윤의 문건이 터지자 최순실의 자문을 잠깐 멈췄대요. 하도 이게 비선 실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조언 비슷한 거를 컨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성이가 최근에 진술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정윤의 문건이 터지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몇십 년 된 지인이라고 신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최신슬이 했어야 될 말인 거죠. 박근혜는 내 지인인데 걔가 대통령 노릇을 해라고 해놓고 실권은 내가 다 움직였던 거야. 지인이 뭔 힘이 있나? 내가 다 하지. 이 얘기거든,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이제 최순실이 이렇게 얘기한 건 국정농단에 대한 거부. 나는 국정농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선 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농락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실드 친다고 하는 건데 최순실 관련해서도 이거예요. KD 코퍼레이션 특혜 의혹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업 애로를 들으면서 메모하다가 경제수석에게 알아보라 한 거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곳곳마다 아직도 제정신이 못 차렸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굉장히 준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버질 했다는 거 아니야. 밑에 놈이 자기는 그냥 알아보라고만 했는데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건 그냥 정보가 궁금했을 뿐인데 어머 일을 다 끝내놨네. 뭐 이런 새끼가 부지런한 새끼가 있지.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자기는 시킨 적이 없는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헌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헌재에서는 지금 완고하게 이거 형사재판 이런 걸로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박근혜에 불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좀이라도 동정 여론을 얻어보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수작질인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삼성 국민연금만 관련해갖고 합병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완전히 엮은 거래. 그렇지. 그게 뭐야. 박근혜의 말은 당시 증권사 20여 개 중에서 한두 군데 빼고는 다 그걸 합병에 찬성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했다고 치자. 그럼 거기서 왜 승마를 왜 지원받는데. 진짜 이 사람 참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 올바른 정책 판단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1모직을 합병을 승인해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손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당시에 해외 기업들의 소송으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까봐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통치행위다라고 그렇지, 통치행위. 하면 이거를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다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삼성을 밀어주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대기업이 살아야 이제 참 그 말인 거예요. 대기업이 외국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현대자동차 거기다 납품하는 그 회사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니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뭐 미르 K 뭐 스포츠 재단코 왜 그러냐? 한류 융성을 위해서 다 이런 식의 대답인 거야. 나중엔 그럴 거예요. 아마 승마 그거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승마를 그냥 순전히 승마라는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말은 다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친환경 창조 경제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말산업이. 주장할 수 있지.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다 이유는 만들기 나름인 건데 문제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특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특혜 받은 바 없다. 내가 직접 지시를 한 건 없지 않느냐. 미친 거예요. 뺑뺑 도는 이야기예요. 네. 현재 박근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이고요. 하나는 삼성과의 문제에 있어 뇌물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실들을 좀 꽤 많이 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재가 지금 온갖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원래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길이 있으면 해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 중소기업이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해서 실력 파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가 우리나라에서 한 최소한 몇십만 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비선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 봐줘야 되겠다라고 한 적 없다. 추천은 최순실뿐 아니라 지인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엄중도 하고 세간의 평도 알아봐야 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 뽑는 거다. 그래놓고 청문회 나오면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난 이 말에 뻑갔어. 네. 최신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놓고 국민과는 완전히 불통을 통치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최고의 박근혜의 문제가 국민과의 소통이 없는 게 문제였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국민과의 있죠. 소통뿐만이 아니라요. 자기가 임명한 장관과의 소통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아.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누구나 나한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대. 처음에 정권이 시작돼가지고 초대 장관들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와. 어떻게 박근혜 인사는 이명박보다 더하냐 싶은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얘네들이 원래 도덕적 관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깨끗하신 분,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최순실 줄대가지고 장관 됩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놈들이니까 줄대가지고 흔히 말하면 7억 이번에도 나왔잖아 청문회에서 7억 같은 걸 받고 장관급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은 놈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거라고?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비웃겠다 이런 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게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자가 그래도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아까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를 봐주겠냐고 한 적 없다. 여러 사람 중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해서는 난 모른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딱 잡아떼버리죠. 그 다음에 유진영 전 장관에게 얘기한 적 없다. 핵심을 정확히 집어서 나는 블랙리스트와 관계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그 블랙리스트는 사실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은 조현선도 몰라, 김기춘도 몰라, 박근혜도 몰라, 최순실도 몰라. 유령이 만든 거지 뭐. 근데 이 블랙리스트는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비서실장이 국정원과 문학의 전반의 정보를 가지고 작성했고 이것이 박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어.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황태자 차은택 관련해서는 뭐 일 제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선임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박근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짓말이다.
나는 이 박근혜가 이 사람 이력서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출신인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찍어줘서 해달라는 대로 옛날 어린 왕들이나 수렴청정 할 때 거기 미리 낙점할 부분에다가 점 찍어주면 그 사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뒷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 전형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잘할 줄 알고 뽑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 왜? 딴 사람이 시켜서 뽑은 거니까. 내 판단으로 뽑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만하지, 얘 입장에서는. 혹시 최태민과 닮은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하더라고. 예전에 한 달 정도 전에요. 박근혜 씨의 뇌구조를 다른 방송에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그 리플리 증후군의 시작이 나는 최태민과 관련해서 박정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안면 싹 까고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도 지금까지 박근혜는 순진하고 좀 모자라서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거짓말이 사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짓말이었었거든. 이제는 박근혜가 그냥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약간 정신병자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얼마 전에 파파이스를 보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병이다. 정신과적 병이어서 약을 먹이면 4주 안에 낫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어떤 마약과도 연관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저번에 스위치 같은데 번호를 붙이는 게 마약과 관련한 치매 증상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난 전번에도 되게 놀랬던 게 이걸 다 라벨링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니 뭐 라벨링 어디에다가 어느 만큼까지 하는가 싶은데 스위치뿐만이 아니라요. 필통 이렇게 써가지고 라벨링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게 필통이라고 안 써 있으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없거나 혹은 착각하는 어떤 상태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게 뭘까? 그러니까 마약성 치매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냥 치매이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인해서 그런 식의 인지가 약간의 어떤 교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순간 멍해지는 어떤 상태가 오는 것인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야? 숟가락을 보고 젓가락을 봤는데 이게 뭔지.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해서 숟가락으로 코를 판다든지 젓가락으로 귀를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구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숟가락을 봐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알아먹기 힘든 상태가 도대체 뭘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치매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해요. 그럼 그런 상태였다는 것인가? 왜 거기다가 필통이라고 라벨링을 해야 하지? 그건 정말 너무 신경학적인 상태가 의심스러운 거지. 너무 뻔한 거짓말하고 있고요. 지금 피로회복 주사를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금 피로회복 주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로회복 주사만 들어갔나요? 물론 박근혜가 그 주사를 다 맞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청와대 의무실이라는 곳에서 처방해야 될 약들이 아니잖아. 아니 피로회복 주사를 언급한 건 다른 시술은 부정을 했어도 피로회복제 정도는 내가 맞기는 좀 맞았어. 그건 뭐 문제 돼. 이 얘기니까 사실상 일부 약물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 거죠 뭐. 근데 그것을 그냥 피로회복제인 양 말아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몇 시간씩 몰입하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밤 늦게까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몰입을 하면 보통 한 6시, 7시간씩 오랫동안 몰입을 한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목욕탕에 가면 몰입을 심하게 해. 한 6시간 동안 목욕을 하시거든. 근데 얘도 똑같잖아. 해만 떨어지게 되면 주사 아줌마 일단 부르고 기출여 선생 일단 부르고 청와대 안에 있는 저 헬스 선생은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성형시술 해주는 아주 보안 요원들 불러가지고 정사를 안 보고 밤중에 여성 전용 사우나를 차린 거야. 지금 청와대 관저에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 비서관이라는 애들이 낮에는 핑핑 놀다가 밤 되면 그거 하느라고 바빠져. 그때가 진짜 근무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더 저는 정말 황당한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양제 맞고 이런 게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이런 걸 까발리면 민망하고 무슨 방 때 영양주사 좀 맞았다고 국가에 무슨 손해 끼친 일도 아니고
굉장히 거시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루니까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게 먹힌다는 게 문제야. 특히 어버이연합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믿지. 피로회복 주사 좀 맞은 게 뭐 대단한 수냐.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빨리 한다고 하고 정가의 분석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나온다고 하고 쉽게 표현해서 박근혜는 똥줄이 타버린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보는 거죠. 거짓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총론으로 평가를 해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는 지금 박근혜 씨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또는 회의에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메시지가 나는 이렇게 헌재 가서 변로 할 테니까 니네들 여기에 맞춰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자꾸 예부에서 100만이 모였니 뭐 50만이 모였니 이렇게 언론을 하니까 실제 박근혜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많은지 알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증후군 같은 거 각종 네플리 증후군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청와대 청와대에서 나온 것으로 좀 추정되나 친박 사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버님 총 맞아 죽고 엄마 총 맞아 죽음으로 해서 그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 불안감이 있었고 뭐 그러므로 이 병을 얻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의 반격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친박 새누리당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나 살아있으니까 너네들 아직은 지금 버티고 뭉쳐 있어야 된다. 절대 더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 총론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긴박하게 매우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던 것도 사실은 3일날 헌재 첫 변로부터 메시지를 던져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긴급하게 변호인 사악한 거지. 예, 변호인이 하라고 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모델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촛불 집회나 막 박사모 어버이연합들 나와가지고 막 그걸 하면 뭔가 좀 첨삭이 될 줄 알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뭐 100만 나왔다고 거짓말 쳐요? 그 사람 숫자를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자는 116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수는 뻔히 읽히는데 문제는 되게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한 2주 전에만 나왔더라도 약간은 조금 그래? 하고 들을 수도 있는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뭐냐면요. 됐고, 너는 좀 가만 쳐 있고, 헌재는 빨리 좀 해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지. 성질이 급해서 솔직히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도 이제 그만 좀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만 좀 하지. 그러니까 빨리 탄핵 인용하고 빨리 좀 끝을 내지. 이런 식인 거고 이거는 너무 뭐랄까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춘 너무 지나가는 기차에다가 손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러나 뭐가 안 맞아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라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경호실이 뜬금없이 등장하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지금 가자 그러면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준비를 해갖고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됩니까? 경호실은 특별하게 뭔가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대통령의 일정들은 대부분 다 며칠 전부터 그게 정해진 일정이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버금가게 중요한 보안 같은 게 확실한 곳이 중대본이에요. 그렇죠. 종합청사라고. 근데 그 종합청사에 가는데 무슨 경호실이 따로 움직여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만약에 오전 시간대였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후 5시 넘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어떻게 말이 되는 먹히는 소리냐고요, 이게. 그런 와중에 내가 머리 하느라고 시간 좀 썼고요. 화장하는데도 시간 좀 썼고요. 뭐 이런 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 사실상 지가 버려버린 시간을 대외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는 미용사하고 거기서 들어갔던 그 같이 따라갔다고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밖에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를 아예 제껴놓고 경호실이 이 조치가 늦어서 거기 가는 것도 늦은 거다.
와, 남 경호실 있는 애들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그 얘기는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뜬금없이 경호실 직원들 지금 비약을 먹였고. 막 세우고 있어? 잔뜩 세우고 있는데. 졸피뎀 늘 먹는 놈 돼버렸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박근혜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당일 자기가 굉장히 몰입적으로 세월호 사태에 대한 극복 고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보 때문에 내가 안심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보만 안 했으면 자기가 발빠르게 굉장히 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관저에서 정말 열심히 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내가 미리 오보라는 걸 확인하고 경호실에 연락했으나 경호실이 준비를 해야 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머리를 했다. 이 짓거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확히 코멘트가.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연습된 준비 발언.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이 헌재에서는 해석을 할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적당하게 변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능 플레이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 기자 간담회에 드러난 거죠. 이건 누가 주도했을까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 대표 변호사 누구죠? 그 친구가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머리는 아무래도 비선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정윤회나 김기춘 라인 그쪽이겠죠. 비서실장은 왜 들여놨어? 비서실장도 해야지. 한광욱 씨. 한강욱 좆됐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기가 간담회 하려고 했는데 슬쩍 가운데 껴가지고 그냥 핫바지입니다. 한강욱이는. 아이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그 노트북 촬영 다 금지였잖아요. 야, 나 그게 사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청와대 내에도 그런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촬영하는 사람들 그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했어. 주사바늘 자국 같은 거 찾을까봐. 그게 아직도 남았어? 근신 중인데? 아니 또 뭘. 모르지. 그래, 지금도 아니 하고 그 있을 사이에도 가능성이 미용사를 들이고 그런 거 계속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상시 때도 무슨 옛날에는 뭐 질문도 못하게 하거나 노트북 못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노트북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기자의 일문일답이 없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는 이미 언론사에 배포되잖아요. 그 노트북을 갖고 가서 쓰는 척하는 애들 있잖아. 뭘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일문일답도 없이 끝나. 거기에 박근혜 기본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불러가지고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불법입니다. 예, 불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기자간담회 하고 그게 언론의 상에 마치 청와대가 북한처럼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촬영해가지고 필요한 장면만 언론사에 내보낸 거잖아. 야, 이거 사인들과 하는 것 같으면요. 지금 고소고발돼가지고 재판장 바로 앞에서 지금 이상한 짓거리 또 한 거거든요. 그렇죠. 멱살 잡아 흔들어가지고 어디 시궁창에 빠뜨려보고 싶은 그런 짓거리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불쾌한 건 뭐냐면 그 메모도 검열했다는 거 아니에요. 메모도 한정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렌즈에 720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에서 20mm 렌즈라고 하는 건데 200mm 렌즈라고 하는 건데 이걸 땡기면 근접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망원경으로 땡기면 이런데 자국 다 보여요. 이 카메라가 좋아서. 그러니까 유독이 720이라고 불러요. 720에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나 뭐 기타 이런 게 멍드는 게 찍힐까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카메라를 통제했다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제 녹음 파일인데, 아까 말했던 그래서 거시기가 달라 그래서 거시기 줬다, 뭐 이런 발언들, 또는 비문 있잖아요. 거의 뭐 한 두 단락이 비문으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이번 건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지금 원문이 나와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얼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도래된 거죠. 근데 진짜 주사바늘 자국 신경 쓰느라고 진짜 있어서 그걸 안 찍히려고 카메라를 뺏을 정도로 그 안에서까지 이 상황에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중독의 수준이 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겠는데. 아니 꼭 주사바늘 때문이 아닐 거예요. 뭐가 책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촬영 금지지. 주사바늘 넣기려고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일 사악한 게 지금 세월호 사건 일어나던 우리도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박근혜는 뭐 5시 넘어서 나타났던 그거를 자긴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경호상의 문제로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늦었는데다가 중대본 있잖아요. 우리가 터는 것 중에 중대본이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조금만 늦게 오라고 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가 그 시간에 나타났어야 될 그 장소는 오전 최소한 9시, 10시 그 즈음입니다.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1시간 안, 아무리 늦어도 오후 5시에 나타나가지고 경호실하고 중대본을 핑계를 대버리면 경호실 애들이 진짜 억울하겠다. 비아그라 한 번에도 먹은 적 없다면 이거 얼마나 화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애가 지각을 했어. 근데 그 지각이 오후에 왔어. 오전에 다 지나고. 근데 너 왜 지각을 했냐라고 했더니 버스가 그냥 지나가서 버스를 한 대 놓쳐서 이 개념인 거잖아. 지금 너무 이 변명의 수준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먹힌다. 그 누군가가 우리는 먹히길 아니지만. 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는 계속 이렇게 이 논조로 나갈 터이니 니네가 버텨줘라 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지금 그 탄핵 반대 집회 하는 쪽에다가 열심히 해달라. 계속 열심히 하시기를 바란다. 날 좀 지켜달라. 요런 정도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먹힌다가 그거잖아요. 실제로 봤잖아.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먹히잖아. 계속 이 주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혹시 근데 그 집회에 어떤 할아버지 올라가셔서 발언한 거 봤어요. 야, 그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대한민국 만세 이걸 이제 삼창을 하고 나서 일단 마음이 다 움직였어.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박정희의 어떤 폐악과 그 공산주의자 막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국 세력인데 이자들 박정희와 박근혜를 두둔하는 것은 전혀 애국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끌려 나오셨잖아. 주최 측은 노인이면 다 지편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어떤 검열 내지는 사전에 어떤 제지를 못하고 이분이 올라가서 좋은 소리 하실 분이구나 하고 얼른 몰았다가 아주 그 집회의 질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공을 한 거지. 거기다가 세월호 참사 때 너무나 신경을 집중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이 변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이게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게 더 이상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막 전화도 못 받고 막 누가 이게 보고 해도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 기다려봐 막 이렇게 집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 말에 의하면. 그거 필라폰 증상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집중력 높아지는 거. 아니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너무 집중하고 그럼 그 전에 또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집중하면 막 6시간씩 집중을 한다는 거야. 테이블을 닦아도 밤새도록 닦게 된다라는 그거. 그렇지. 근데 저는 너무 건방지고 96% 국민들이 분노한 거에 대한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 박근혜는. 국민을 파파라치로 보는 것도 아니고 찌라시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요. 키워드를 보면 의혹이 사실로 해명이 돼도 또 사실이 모략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또 거시기하고 또 홈페이지에 그 해명을 해도 또 음모가 난무하고 또 음모가 또 사실로 밝혀져도 또 거기서 또 음모가 나오고 거시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국민은 지금까지 뭐였나요? 계속 거시기로 분노하고 거시기로 화났나요 지금? 내가 더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지 마. 그 파파라치도 아니고 찌라시도 아니고 말이죠. 국민이 그럼 인때까지 10차 때 1000만이 나와서 촛불 킨 게 전부 찌라시 받고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서 해명했는데 그걸 다 또 모략을 만들어서 촛불 켜고 나왔나? 국민을 아주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해명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알아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토를 달아 니들이 이제 이 얘기인 거지. 만약에 박근혜 씨가 제정신이라면요. 적어도 세월호 아침 8시부터는 시간대별 업무량을 공개했어야 됩니다. 나는 8시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몇 시에 관제해서 어떤 일을 보고. 그러니까 헌재가 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몇 시에 해서 먹고 내놔라고 한 쭉 거잖아. 내놔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국민을 바보로 알아? 이따구로? 거시기 했으니까 봐달라? 거시기가 뭐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고
화가 납니다. 화가.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위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소문 보고서 여기저기 갖다 뒀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 나오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하는 핵심 김기춘, 김장수도 위치 파악을 못해가지고 소면 보고서를 관저로도 보내고 집무실로도 보내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관저에 있는 게 확실하다고 했다면 집무실에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뻔하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는 지금 김기춘과 김장수가 엮은 거예요. 지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기본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 편도 이런 식으로 그 모략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을 보면 가령 아까도 우리가 다른 에피에서 털었던 왜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이렇게 잘 죽는가라는 것도 이 사람은 자기 편이 없어. 쓸 때 쓰고 뭔가가 안 맞거나 뭔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또 박근혜가 그런 말도 해요. 세월호 당일 7시간에 미래했다고 하고 또 미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굿됐다고 그러고 또 굿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또 수술했다 그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그가 얘기해요. 일단 세계는 부정한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진실로 밝혀지면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박근혜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성격상 있잖아요. 65세의 노인인데요. 18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봤을 땐 굿이나 이런 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 모든 것들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억측들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유난히 강조하는 거 보면 굿은 안 한 것 같아. 그렇지. 미래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시술이 맞는 것 같아. 요즘에 나오는 걸로 보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미래도 하고 굿도 하고 시술도 하고. 뭐 그런 3 컴포 세트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미용 시술을 다 하라는 점쟁이랑 사랑의 시간을 보내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네. 네, 실제로 깨끗하신 분,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최순실 줄대가지고 장관 됩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놈들이니까 줄대가지고 흔히 말하면 7억, 이번에도 나왔잖아, 청문회에서. 7억 같은 걸 받고 장관급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은 놈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거라고?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비웃겠다, 이런 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게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자가 그래도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아까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를 봐주겠냐고 한 적 없다. 여러 사람 중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해서는 난 모른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딱 잡아 떼버리죠. 그 다음에 유진영 전 장관에게 얘기한 적 없다. 핵심을 정확히 집어서 나는 블랙리스트와 관계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그 블랙리스트는 사실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은? 조윤선도 몰라, 김기춘도 몰라, 박근혜도 몰라, 최순실도 몰라. 유령이 만든 거지 뭐. 근데 이 블랙리스트는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비서실장이 국정원과 문학의 전반의 정보를 가지고 작성했고 이것이 박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어.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황태자 차은택 관련해서는 뭐 일 제일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선임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박근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짓말이다. 나는 이 박근혜가 이 사람 이력서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출신인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하고 찍어줘서 해달라는 대로 옛날 그 어린 왕들이나 수렴 청정 할 때 거기 미리 낙점할 부분에다가 지기하네. 그게 뭘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그 어투가 네. 아까 우리 PD가 헌재가 기분 나빴을 거라 얘기했는데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죠. 헌재가 의혹을 제기한 거에 박근혜만의 언어로 반박을 한 겁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고요. 싸가지 없고요. 건방진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것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십 년 된 지인이다. 지인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정윤의 문건이 터지자 최순실의 자문을 잠깐 멈췄대요. 하도 이게 비선 실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조언 비슷한 거를 컨펌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호성이가 최근에 진술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정윤의 문건이 터지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몇십 년 된 지인이라고 신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최신슬이 했어야 될 말인 거죠. 박근혜는 내 지인인데 걔가 대통령 노릇을 해라고 해놓고 실권은 내가 다 움직였던 거야. 지인이 뭔 힘이 있나? 내가 다 하지. 이 얘기거든.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이제 최순실이 이렇게 얘기한 건 국정농단에 대한 거부. 나는 국정농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선 시세를 통해서 국정을 농락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쉴드 치인다고 하는 건데 최순실 관련해서도 이거예요. KD 코퍼레이션 특혜 의혹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업 애로를 들으면서 메모하다가 경제수석에게 알아보라 한 거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곳곳마다 아직도 제정신이 못 차렸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굉장히 준비됐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버질 했다는 거 아니야. 밑에 놈이 자기는 그냥 알아보라고만 했는데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건 그냥 정보가 궁금했을 뿐인데 박근혜 씨 뜬금없이 난데없이 어처구니 없게도 기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네요. 근데 일단 원천적으로요 이 기자 간담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신 처분 받은 건데 근신을 하고 있어야지. 뭐 빌랐다고 자기가 뭐라고 그 불러다가 자기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대체? 근데 하는 짓이 정말 얄밉지 않아요? 그날 어쨌든 그 신년 관련해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오찬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긴급 지가 아무런 비서실장한테 얘기도 없이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불러놓고 컴퓨터도 안 돼, 카메라도 안 돼, 녹음도 안 돼, 메모도 한정적이야. 이런 개 같은 정말 아직도 개벌은 난 못 줬다. 짱돌 한 대 맞아봐야 이게 정신 차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모두 직무가 정지 상태잖아요. 그냥 월급만 받아. 근데 그 상태에서 수석들을 지휘한 거잖아요. 수석이나 그렇죠.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을 지휘해갖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실드를 쳐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대국민사를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죄를 받아야 될 피고인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박근혜 씨의 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그날 관저에서 계속 일을 챙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려고 했으나 경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게 몇 시 상황이냐고. 이걸 이제 번역기를 돌려야지. 나는 관저에서 아무 짓도 안 했다. 본부에 갈 마음이 없었으나 경호팀을 핑계대고 최대한 늦게 갔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그거를요, 제가 전라도 용어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거시기 날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했다. 거시기가 오니까 나도 거시기 했다.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구분되지 않고. 참 얘기가 거시기하네. 뭐 일을 다 끝내놨네. 뭐 이런 새끼가 부지런한 새끼가 있지.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확인 시킨 적이 없는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헌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헌재에서는 지금 완고하게 이거 형사재판 이런 걸로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박근혜에 불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좀이라도 동정 여론을 얻어보려고 하는 맞아요. 일종의 그런 수사학질인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삼성 국민연금 관련해 갖고 합병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완전히 엮은 거래. 그렇지. 그게 뭐야? 박근혜의 말은 당시 증권사 20여 개 중에서 한두 군데 빼고는 다 그걸 합병에 찬성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했다고 치자. 그럼 거기서 왜 승마를 왜 지원받는데? 진짜 이 사람 참.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 올바른 정책 판단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1모직을 합병을 승인해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손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당시에 해외 기업들의 소송으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통치행위다라고 그렇지, 통치행위. 하면 이거를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다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삼성을 밀어주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대기업이 살아야 이제 참 그 말인 거예요. 대기업이 외국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왜 현대자동차 거기다 납품하는 그 회사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이니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뭐 미르 K 뭐 스포츠 재단코 왜 그러냐? 한류 융성을 위해서 다 이런 식의 대답인 거야. 나중엔 그럴 거예요. 아마 승마 그거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승마를 그냥 순전히 승마라는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다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친환경 창조 경제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말산업이. 주장할 수 있지.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다 이유는 만들기 나름인 건데 문제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특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특혜 받은 바 없다. 내가 직접 지시를 한 건 없지 않느냐. 미친 거예요. 뺑뺑 도는 이야기예요. 네. 현재 박근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이고요. 하나는 삼성과의 문제에 있어 뇌물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들을 좀 꽤 많이 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재가 지금 온갖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원래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길이 있으면 해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런 식. 중소기업이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해서 실력 파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박근혜가 우리나라에서 한 최소한 몇십만 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비선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와 친하다고 누구 봐줘야 되겠다라고 한 적 없다. 추천은 최순실뿐 아니라 지인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엄중도 하고 세간의 평도 알아봐야 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 뽑는 거다. 그래놓고 청문회 나오면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난 이 말에 뻑 갔어. 네. 최신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놓고 국민과는 완전히 불통을 통치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최고의 박근혜의 문제가 국민과의 소통이 없는 게 문제였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국민과의 있죠. 소통뿐만이 아니라요. 자기가 임명한 장관과의 소통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아.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누구나 나한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대. 처음에 정권이 시작돼가지고 초대 장관들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와. 어떻게 박근혜 인사는 이명박보다 더하냐 싶은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얘네들이 원래 도덕적 관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